실패할 것이 뻔한 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심리, 매몰 비용, 퇴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 더닝 크루거 효과, 기회와 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프랭클린 효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란 잠옷입니다. 오늘은 흔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표현하는 세계적인 인물들의 비결들을 행동 경제학 그리고 심리학으로 정리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드릴 책은 메이븐 출판사에서 출간한 이혜운 지음의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51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자의 서문과 함께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바로 본문 듣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에 남겨진 타임라인을 통해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책 읽으며 잠드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일의 법칙은 따로 있다. 2008년 가을 늦은 밤에 나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나 도저히 회사 못 다니겠어. 당시 나는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새내기 기자였다. 사회부 수습 기자 6개월을 거쳐 국제부로 첫 발령을 받았다. 경찰서 기자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악명 높은 수습 시절을 무사히 넘긴 후에는 앞으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다. 그러나 정식 기자의 삶은 수습 기자 시절과는 차원이 달랐다. 내게 처음 떨어진 일은 미국 대선 담당이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 금융 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았고 그 와중에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후보로 나온 터라 굵직한 뉴스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매일 새벽 1시 퇴근은 기본이고 주말은 당연히 없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했음에도 아침이면 뉴욕타임스에 나온 이 기사를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며 혼나기 일쑤였다. 꾹꾹 참다가 결국 폭발해버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자다가 전화 소리에 깼을 아버지의 대답은 너무도 심플했다. 힘들면 그만두어라. 대학원 가서 공부를 더 해보든지. 물론 진심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기자로 일하는 걸 누구보다 좋아했으니까. 다만 당신의 딸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의 소유자임을 너무 잘 알아서일 수도 있고, 혹은 잔소리를 해봐야 딸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날 이후 나는 사표를 쓰는 대신 더 악착같이 일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그냥 묵묵히 부딪히고 깨지고 또 부딪히고 깨지고를 반복하며 15년을 일해왔다. 그동안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자 일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우여곡절도 많았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나름의 일머리와 노하우가 생겼고, 충동적으로 퇴사하겠다는 말을 던지는 무모함을 자제할 정도의 내공도 갖게 되었다. 그렇다고 일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고행 같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건너왔다. 잠을 줄여가며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쳇바퀴 같은 삶.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대학만 가면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야. 혹은 취업만 하면 멋진 직장인이 되어 있겠지? 라는 희망 덕분이었다. 나도 그랬다. 중고생 시절에는 대학 진학이 목표였고, 대학생 때는 취업이 목표였다. 드디어 언론사에 합격한 기자가 되었을 때는 뛸 듯이 기뻐했다.
신문에 내 이름 석자가 찍히는 것만으로도 짜릿하고 기자가 아니었으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감흥은 사라지고 점점 사그라들었다. 내가 입사할 때만 해도 취재원을 많이 만나서 열심히 기사를 쓰고 선배들과 독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일 잘하는 기자의 척도였다. 그 외의 일은 모두 딴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블로거,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기자를 대신할 전달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계속 신문 기자 일을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일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놀랍게도 기자가 아닌 주변 지인들의 고민도 비슷했다. 대기업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든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이든 스타트업에 취직해 스톡 옵션으로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든 고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다들 내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나? 하는 불안과 회의에 빠져 있었다. 일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무렵 다행히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픽사 창업자, 레고 CEO와 구찌 CEO 등 글로벌 기업의 CEO를 비롯해서 스타일 난다의 김소희, 프로게이머 페이커, 영화감독 봉준호와 방탄소년단 등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점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왜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것일까? 왜 누구는 열심히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는 그다지 노력하지 않는 듯한데 잘 나가는 것일까? 나는 왜 일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일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왕이면 일을 잘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서 나만의 무기를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런데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일에도 정답은 없었다.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경우가 허다했다. 어느 글로벌 회사의 CEO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분명하면 전문가의 분석이나 업계의 관행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해서 대박을 터뜨린 사업가도 있었다. 그들이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된 비결은 다양했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일이 가능해지는 심리 법칙들을 꿰뚫고 있으며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았다. 스티브 잡스와 함께 픽사를 창업한 에드 캐트멀은 일의 효율을 높이는 사회적 촉진을 위해 아이디어 회의 때에는 스티브 잡스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고 14세에 전자정부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해 큰 성공을 거두고 현재는 벤처 투자자로 일하는 벤 카스노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자신이 친절을 베푼 사람을 더욱 좋아한다고 말하며 제 자문위원이 되어주세요라는 말 한마디로 강력한 멘토들을 얻었다고 한다. 스튜어트 크레이너 편집장은 능력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리더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기를 대하는 남다른 태도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사고방식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실패를 계속하다 보면 자신감을 잃고
성공하는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잘 놀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경계하고 한결같이 꾸준한 자기 관리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도 있었다. 세계적인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은 당장 무언가 하고 싶은 충동을 조절해야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들을 만나며 내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일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나의 편견과 오해를 깨달은 점이다. 나는 일을 잘한다는 것을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큰 성과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내 삶의 신조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늘려라였다. 하지만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들은 인풋보다는 오직 아웃풋, 즉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만 집중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을 따지는 건 결과를 얻은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어제 좋아한 것을 오늘은 선택하지 않기도 하며 무조건 이익을 보는 선택 앞에서 망설이기도 하고 100% 손해를 보는 상황에 스스로 빠져들기도 한다. 그런 생각의 오류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나본 전 세계 일의 고수들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가장 놀란 부분은 그들 스스로 자신이 언제라도 비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든 유연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런 점에서 일을 잘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이 언제든 생각의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나서 그것을 경계하는 일일 것이다. 이 책에 일을 잘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칙들과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생각의 함정들을 소개한 이유다. 우리는 평생 7만에서 8만 시간을 일하는 데 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이 도달하는 지점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한번 익혀둔 일의 기술은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서 무슨 일을 하든 성능 좋은 무기가 되어준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쓰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일하는 비결을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이라는 틀로 정리해 보았다. 결국 꿈꾸는 삶에 빠르게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일을 하든 일의 세계에서 필요한 법칙들을 이해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의 고수들에게서 배운 이 법칙들을 내 일에 적용한 결과 내 삶은 좀 더 다채롭고 도전적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기사 쓰는 것만으로도 허덕였는데 지금은 기사를 쓰면서도 책도 내고 방송 출연도 하고 소셜미디어 채널도 운영한다. 일의 법칙들을 활용해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법을 알게 된 덕분이다. 일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이다.
왜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인지, 미루는 습관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승진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속도가 완벽함을 이기는 것인지, 처음 만나는 상대방에게 확실한 호감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 책에 들어있는 51가지 일의 법칙이 당신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고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걱정을 멈추게 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갈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진짜 일을 잘하고 싶은, 그래서 결국에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말이다. 제1장 얼리 액세스 법칙. 완벽함과 속도 중 더욱 중요한 것은 속도다. 영국 런던 금융가 중심에 있는 드레이퍼스 홀. 경영학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싱커스 50 행사가 한창이었다. 현대 경영학의 최고 권위자인 헨리 민츠버그 캐나다 맥길드 교수, 경영 전략의 대가 데이브 울리히 미국 미시간대 교수 등 50여 명은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기자인 나에게는 참석자 전원이 인터뷰 대상자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이었다. 그때 나비 넥타이를 맨 한 중국인 남자가 들어왔다. 키는 180cm 정도,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사람들이 일제히 대화를 멈추고 그 앞으로 모여들었다. 전 세계의 경영학 구루들이 그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줄을 섰고 나를 포함한 기자들도 덩달아 그를 애워쌌다. 그가 영어를 하지 못하자 사람들이 피부색이 같은 나에게 부탁을 했다. 그 중국어 통역 좀 해주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중국어를 못해요. 전 한국 사람인걸요. 뒤늦게 중국어 통역이 달려왔다. 위키노믹스 창시자 돈 탭스콧 회장이 먼저 손을 들고 말을 건넸다. 장, 만나서 반가워요. 돈, 저도요. 당신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샹들리에가 그들을 비췄다. 벽에 역대 영국 왕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183년 역사의 고풍스러운 연회장이 순식간에 한 사람을 위한 장소가 된 듯했다. 경영학 대가들의 슈퍼스타인 그 남자는 중국 백색 가전기업 하이얼 그룹을 이끄는 장 루이민 회장이었다. 장 회장은 2015년 싱커스 50 행사에서 최고 영예인 경영사상가상을 받았고 경영자 순위에도 38위에 이름을 올렸다. 2001년부터 시작된 싱커스 50 시상식에서 중국인이 수상과 순위 등극을 동시에 거머쥔 것은 장 루이민 회장이 처음이었다. 과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잭 웰치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차지했던 그 자리가 그의 것이 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사전에 배포된 참석자 명단에서 장 루이민 하이얼 회장의 이름을 봤을 때만 해도 그가 이렇게까지 화제 인물인 줄은 몰랐다. 휴대폰은 삼성, 백색 가전은 LG, 중국 가전은 AS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얼은 내 착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2009년 전 세계 가전 부문에서 미국 월프를 누르고 세계 1위가 되었고 장 회장은 중국 기업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었다. 1984년 중국 칭다오에서 다 쓰러져가는 작은 냉장고 공장으로 시작한 하이얼이 어떻게 30여 년 만에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일까?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의 시기에 공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어떻게 세계 경영인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을까? 그를 애워싼 명사들 속에서 나도 한마디 던졌다. 하이얼이 혁신 경영의 대명사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건 속도입니다. 손자병법에 세찬 물결은 두꺼운 돌까지도 떠내려 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속도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반드시 도태되죠. 요즘 같은 세대에 누구보다 빠르게 제품을 만들고 고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사실 속도는 한국 기업의 미덕이었다. 성질 급한 걸로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를 찾기 어렵다.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빨리빨리가 들어가 있겠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빨리빨리 문화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독일처럼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장인의 손길이 닿은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독일 베를린 특파원으로 일할 때 쓴 기사들도 독일 장인, 마이스터 문화, 오랜 시간이 걸려도 몇백 년 가는 제품을 만들어 같은 제목을 달고 나가는 게 많았다. 물론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이라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게 맞는 것이다. 그런데 세탁기를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냉장고는 아무리 시간과 공을 들여 튼튼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성능이 월등히 좋은 제품이 나오거나 실증이 나서 바꾸게 된다. 그래서 전 세계 가전 후발주자인데다가 제품 이미지까지 좋지 않았던 하이얼이 선택한 공략법은 속도였다.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누구보다 빨리 만드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세탁기로 예를 들어보자. 중국에서는 세탁기 배수구에서 채소를 씻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배수구가 막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이얼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의 설계도를 3일 만에 완성하고 6개월 뒤에 출시했다. 또 미국 기숙사에서 세탁기 윗부분을 책상으로 쓴다는 말을 듣고는 곧바로 책상과 세탁기가 결합된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TV를 보면서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거실에 두는 미니 와인 셀러를 내놓기도 했다. 하이얼은 이처럼 소비자가 원할 때 누구보다 빠르게 물건을 출시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한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전략을 썼다. 경쟁사의 유사 제품 출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경쟁사에서 유사 제품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이다. 하이얼은 그 덕분에 폭발적으로 성장해 2016년 GE 가전 부문을 인수함으로써 브랜드 파워를 높였고 전 세계 가전 시장의 20%가 넘는 점유율로 세계 최대 가전 기업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망해가던 냉장고 공장을 세계 1위 백색 가전 기업으로 이끈 장 루이민 회장은 2021년 11월 은퇴를 발표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게임에는 얼리 액세스 버전이라는 것이 있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게임을 먼저 출시해서 개발비를 확보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 출시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면 트렌드에 뒤처지거나 고객들을 경쟁사에 뺏기지 않으면서도 점차 완벽에 가까워진다. 이 법칙이 비단 게임 업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직장의 얼리 액세스 법칙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낸 권오현 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은 저서 초격차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리더들은 완벽한 의사 결정을 위해 회의를 많이 하고 보고 자료를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검토를 오래 한다는 말은 결정을 빨리 못 내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퇴출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부족하지만 빠른 결정이 완벽하지만 느린 결정보다 낫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경영자로 인텔의 전성기를 이끈 브라이언 크러제니치가 강조한 개념도 빠른 것이 완벽함을 이긴다였습니다. 그 전까지 인텔은 선택 사항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수정하고 그 수정본을 다시 시험하고 수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 회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영원할 것 같은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내주고 말았죠. 크러제니치의 말에 크게 공감한 김창환 크래프톤 대표는 세계적인 히트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기보다 빠르게 출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만 빠르게 변하는 게 아니라 유행도 빠르게 변합니다. 사용자도 빠르게 변한다는 것이죠. 속도를 맞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음악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기 작사가 김이나는 자신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빨리 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수가 녹음하는 단계 직전에 놓이는 과정이 작사예요.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죠. 너무 촉박하고 힘들 때는 안 써도 돼요. 나 아니어도 가사를 맡길 사람은 많을 테니까요. 더 나아가 수많은 히트곡을 쓴 인기 작곡가 최준영은 한국 K-팝이 일본 J-팝을 이긴 이유로 속도를 들기도 했다. 그가 2006년 일본 TBS 드라마 윤무곡 론도 OST 작업을 위해 일본 유니버셜 뮤직 관계자를 만났을 때였다. 그 관계자가 묻더라고요. 곡 쓰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2주면 충분하다고 했더니 놀라더군요. 결과물을 보곤 더 놀라곤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 정도 퀄리티가 가능하냐고. 그러면서 한국은 음악을 전투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는 쇼쇼 오마치 구다사이라는 문화가 있다. 항상 물어보고 허락받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가장 안전한 길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문화이다. 그처럼 신중하게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트렌드를 따르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반면 한국은 무엇이든 빠르게 밀어붙이는데 능하다. 그래서 뭔가 하나가 잘 되면 유사품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온다. 그렇게 다수의 참여자가 몰렸다가 10%만 살아남고 90%는 도태되는 일이 허다하다. 이처럼 어느 한 분야가 잘 되면 우르르 몰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금방 식어버리는 경향을 한국인의 고질병인 병폐로 치부하여 냄비 근성이라고 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주요 아이템은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살아남은 10%의 작품들이다. 손자병법에는 졸속이 지환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과 전술을 잘 구사해야 하는데 준비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일을 벌이는 것이 완벽한 준비를 위해 꾸물거리다가 결국 실행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뜻이다. 영어에도 끝내는 게
완벽한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일한다. 속도는 중요한 미덕이다. 특히 저연차 직장인일수록 완벽을 기하겠다고 오래 보고서를 잡고 있기보다는 일단 완성해서 상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낫다. 물론 거의 100% 혼이 날 것이다. 일을 이따위로 밖에 못하냐고 그런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래 붙잡는다고 해서 완벽해질 가능성도 적으니 어차피 혼나는 건 마찬가지이다. 어쩌면 일 처리가 느리다고 2배로 혼날지도 모른다. 내 눈에는 완벽해 보여도 상사 눈에는 흠잡을 것이 투성이다. 어차피 혼날 바에야 빨리 보고한 뒤 지적을 받은 점들을 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완벽에 가까워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주니어 기자 시절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지금 내가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도 이것이다. 일단 빨리 초고부터 올려. 두 번째 이야기. 사람들의 기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기대치 위반 효과. 기자라고 해서 정재계 유명 인사들과 모두 친한 것은 아니다. 단체로 만나는 기자 간담회 등에서 얼굴을 익히기는 하지만 그 선을 뛰어넘어 친해지기는 꽤 어렵다. 기자와 취재원으로 만난 관계이다 보니 서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자 중에서도 드넓은 인맥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A 선배이다. 그녀는 언론사 재직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없기로 유명했는데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지금도 그 인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어느 날 선배에게 물었다. 선배, 어떻게 그 인맥들을 만드셨어요? 재벌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밥을 사. 그들은 누군가에게 밥을 얻어먹은 적이 거의 없을 거 아냐. 그런데 자기가 당연히 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밥을 사면 기억에 남지 않겠어? 기대치 위반 효과라는 것이 있다. 우리의 기대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위반하면 호감이 상승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위반하면 호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당연히 밥을 사는 자리인 줄 알고 나왔는데 상대방이 밥을 사면 호감이 생기고 상대방을 특별하게 본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는 협상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미국 유통업계 대부 김동구 BP 인더스트리 회장에게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는 오히려 기회였다. 당시 김 회장처럼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은 해외 바이어와 판매 계약을 맺을 때 주로 달러로 하는데 환율이 2배 올랐으니 앉은 자리에서 수익이 2배가 된 것이다. 그때 그는 바이어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환율이 2배 올랐으니 50% 할인해 줄게. 바이어도 상대방의 수익이 2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 금액을 올리는 경우는 있어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바이어도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다 라고 했다. 김 회장에 대한 호감은 더욱 올라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계약은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었다. 김 회장이 물건을 싸게 넘기니 그쪽에서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더 많은 이익이 생긴 것이다. 그는 거래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도 지위를 함부로 이용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태국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 월마트에 팔던 제품이 있었는데 제품이 잘 팔리면서 300만 달러의 추가 이익이 생겼다. 그는 추가 이익금을 태국 공장 월마트와 100만 달러씩 공평하게 나눴다. 그랬더니 그 일이 태국에 소문나면서 그는 왕대접을 받기에 이르렀다. 나중에 태국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 업체들이 뛰어들었는데 제 거래처 중에 빠져나간 곳은 없었어요. 누군가는 장사는 자신의 이익만 보고 하는 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협상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 불공정 협상을 한다면 관계는 곧 깨지기 마련이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의주상인 임상옥의 말처럼 정말 큰 이익은 눈앞의 거래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에서 나온다. 모든 거래와 계약, 인간 관계를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이유다. 이는 큰 기대를 받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중요한 원칙이다. 66개국에 진출해 5만 8천여 명의 임직원을 둔 독일 기업 머크는 창업한 지 350여 년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화학 제약 회사이다. 머크 가문 소유의 비공개 가족 기업이었다가 1995년 독일 주식 시장에 상장했다. 2022년 시가총액이 900억 달러로 독일 기업 중에 6위에 해당하는 독일을 대표하는 회사 중 하나이다. 외부 영업 인사인 머크그룹의 최고 경영자와 함께 머크 가문 사람들로만 구성된 패밀리 위원회, 가문 사람들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파트너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모기업인 이 머크 KG의 최고 경영위원회가 회사 경영에 가장 큰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 머크 KG의 머크그룹 최고 경영위원회 회장은 머크 창업자의 11대 손인 프랑크 슈탄겐베르크 하버캄프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머크에서 일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코메르츠 방크와 베어링 브라더스 등에서 25년 넘게 일하며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는 머크에서 일하기 싫었다고 한다. 머크는 가문 출신 사람들에게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크는 오랫동안 훌륭한 성과를 내오던 가문의 인재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외부에서 일을 잘했다면 머크에서도 잘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를 불러들였다. 입사를 결정했지만 모두가 따라야 하는 입사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었다. 그는 가족들로 구성된 패밀리 위원회와 외부 인사가 포함된 파트너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해야 했다. 머크에 입사한 후에도 엄격한 평가는 계속되었다. 그와 함께 패밀리 위원회에서 일하던 사촌은 입사 후 실적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둬야 했을 정도로 평가는 녹록지 않았다. 가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 있어요. 실적이 좋지 않은 가문 사람이 계속 경영진에 있으면 머크의 다른 직원들은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이 부족한데 머크 가문이라서 승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머크 가문 사람들이 경영진에 참여하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평가하죠. 그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해외로 출장을 갈 때에는 이코노미를 타고 짐도 직접 들고 다니며 사치품을 소비하지도 않는다. 다들 그 정도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수행 비서가 짐을 들고 다니고 고가 유럽 명품만을 입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기대 수준을 깨트려 호감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중요한 원칙이다. 우리는 파인다이닝이나 호텔 레스토랑을 갈 때 기대하는 수준이 있다. 절대적인 맛과 서비스가 훌륭해도 기대 수준에 못 미칠 때 실망감은 커진다. 반면 별로 기대하지 않은 매장에서 수준 높은 서비스가 나올 때 만족도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얼마 전 배달 음식 앱 후기에서 치킨 쿠폰 10장을 모아 무료 치킨을 주문했더니 예전보다 부실한 치킨이 배달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주인 입장에서는 본사 원칙 혹은 배달의 플랫폼 원칙에 따라 시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무려 10번이나 주문한 단골을 내치는 행위이다. 쉐이크쉑을 포함해 15개의 레스토랑과 카페 등을 보유한 USHG의 창업자 데니 메이어는 뉴욕시 등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로 사람이 몰릴 때는 음식 가격을 올려받는 대신 오히려 퍼주기 방법을 쓴다고 한다. 예를 들어 뉴욕시 행사 때 USHG가 소유한 식당은 점심 메뉴를 20.05달러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평소 점심 코스의 절반 가격이다. 그렇다고 메뉴를 줄이거나 양을 줄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추가로 방문할 수 있는 점심 초대권을 제공한다. 이럴 때 방문하는 손님들은 대부분 처음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서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죠. 점심 쿠폰을 혼자 와서 써도 괜찮지만 의외로 혼자 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꼭 데려오죠. 그가 소유한 브랜드 중 가장 유명한 쉐이크쉑도 이런 기대치 위반 효과로 인기를 끌었다. 쉐이크쉑 버거는 2001년 미국 뉴욕 맨하튼 중심가에 있는 메디슨 스퀘어 공원 내의 푸드카트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높지 않았다. 그런데 쉐이크쉑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쓰는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 패스트푸드 음식을 기대했는데 파인다이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음식이 나오자 쉐이크쉑 버거의 인기는 급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에서 만난 랜디 가루티 쉐이크쉑 최고 경영자는 햄버거 패스트푸드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이유는 햄버거의 인기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질 나쁜 재료로 성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기대치 위반 효과로 유명해진 뒤에는 역설적으로 그로 인해 비판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맛있다고 해서 줄 서서 먹었는데 겨우 이 정도야?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사람들의 요구 사항도 많아진다. 그 요구를 모두 맞춰준다고 욕을 먹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루티는 그럴 때 시끄러운 소수보다 조용한 다수를 바라보라고 말한다. 쉐이크쉑 햄버거의 패티는 항생제와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는 고급 고기를 매일 밤 갈아서 사용한다. 햄버거 빵은 전분을 넣어 쫄깃하게 만든다. 양상추와 양파, 토마토와 오이 등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게 한다. 그러나 감자튀김만은 냉동 제품으로 제조된다. 처음 작은 매장에서 가게를 열었을 때는 냉동 감자튀김을 썼다. 이후 쉐이크쉑이 인기를 얻으면서 소셜미디어에 냉동 감자튀김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러자 쉐이크쉑은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냉동 감자튀김 대신 생감자를 프레시컷, 즉 일자로 길쭉한 모양으로 잘라 바로 튀겨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냉동 크림클럿을 돌려달라며 화를 냈다. 생감자를 썰어 튀긴 것과 냉동 크림클럿은 맛이 다르다. 의외로 냉동 감자가 생감자보다 더욱 바삭한 맛을 낸다. 쉐이크쉑 팬 다수는
바삭한 냉동 감자튀김을 좋아했는데 일부 소셜미디어 유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메뉴를 바꿔버리니 화를 낸 것이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생감자 대신 냉동 감자튀김으로 다시 바꾸었다. 대신 미국 아이다호주와 워싱턴주에서 재배한 골든 감자만을 사용하고 색소와 방부제는 모두 뺐다. 사실 감자는 1년에 한 번 재배되기 때문에 창고에 오래 보관한 생감자보다 신선한 상태에서 냉동한 감자가 더욱 신선하다. 저기는 감자 파동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시끄러운 소수의 의견보다 조용한 다수의 의견을 파악하는데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요. 누군가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란 어렵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유명해질수록, 잘 나갈수록 그 기대치는 높아진다.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단지 유명하고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아 비판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그 기대치를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역으로 잘 이용만 하면 호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대치를 파악할 때에는 시끄러운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의 의중을 잘 살피려고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마윈은 왜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권위자 편향 효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이자 21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경영자 마윈. 그는 원래 영어 선생님이었다. 중국 항저우 사범대를 졸업하고 7년 동안 항저우 전자과학기술대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었다. 1992년 그는 전공을 살려 하이보 번역이라는 통번역 회사를 설립했다. 이때까지 그는 IT의 문외한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그가 인터넷 회사를 창업하기로 결심한 건 뜻밖의 경험 때문이었다. 1995년 미국을 방문했다가 친구를 통해 인터넷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맥주를 검색했는데 다른 나라 자료들은 많았지만 중국 관련 자료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자본금 2만 7천 위안, 약 500만 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차이나 옐로 페이지를 세웠다. 결과는 처참했다. 당시 중국에는 인터넷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윈이 전자상거래 회사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으로 취급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그에게 중국은 얼굴을 맞대고 거래하는 관시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어떻게 인터넷 거래가 가능하냐며 독설을 날렸다. 그가 2000년대 초 미국에 투자를 받으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내 벤처 투자자들은 그에게 그런 사업 모델은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미쳤다, 멍청하다라고 일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오죽하면 그의 부모님조차 인터넷인지 뭔지 제발 좀 그만둬라라고 했을까. 기업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로 시작한 알리바바가 도약한 결정적인 계기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사이트 타오바오 설립이었다. 미국 이베이의 중국 버전인 타오바오를 만들고자 제안했을 때 동업자와 전문가들은 이베이가 곧 중국에 진출할 텐데 승산이 있겠느냐며 말렸다. 그러나 그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밀어붙였다. 이베이는 바다의 상어고 우리는 양쯔강의 악어다. 바다에서는 이베이가 유리하겠지만 강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이베이는 2003년 중국에 진출했다가 타오바오와의 경쟁에서 밀려 4년 만인 2006년에 철수했다. 반면 타오바오는 개점 6개월 만에 글로벌 사이트 순위 100위 안에 들었고
1년 후에는 20위 안으로 진입하며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마윈처럼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 대부분은 전문가, 교수, 학자와 같은 권위자들의 말에 약하다. 심지어 근거가 빈약하고 논리가 허술해도 별 의심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권위자 편향이라고 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편향이란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권위자 편향은 복종 실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람에 의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심리적 오류이다. 밀그람의 복종 실험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실험 결과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조작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권위자 편향이 인간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권위자 편향은 사실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권위자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고 사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권위를 가진 이들이 가진 정보가 훨씬 많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편향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문제는 권위자들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다양한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똑똑한 개인이 많이 늘었다. 마위는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놀리건 똑똑하다고 치켜세우건 상관없다. 우리는 고객들이 많이 쓰기만 하면 된다. 라고 했다. 그리고 알리바바를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키워냈다. 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한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알리바바인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그 일에 뛰어들려고 할 텐데 그건 우리가 돈을 벌 기회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았어요. 호텔업 초짜이던 포시즌즈 호텔 창업자의 성공 비결. 전 세계 47개국에서 118개의 호텔을 운영하는 포시즌즈 호텔의 창업자 이저도어 샤프도 권위자 편향을 이긴 사람이다. 건설업자이던 그는 신혼여행을 가서 묵은 호텔이 너무 형편없던 것을 계기로 호텔 사업을 시작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의 휴양지 팜스프링스 별장에서 만난 그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객실은 작고 가구는 낡았으며 소음도 심했어요. 화장실은 공용이었죠. 그런데 위치가 좋으니 늘 만실이었어요. 이 정도 수준의 호텔이 이렇게 돈을 잘 번다면 이곳을 능가하는 곳을 만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호텔은 1961년 캐나다 토론토 중심지 자비스가에 지은 100실 규모의 모텔. 포시즌즈라는 호텔 이름은 그가 여행하면서 묵은 호텔 중 가장 마음에 든 독일의 최고급 호텔에서 따왔다. 첫 호텔이 성공하자 1970년 영국 런던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럭셔리 호텔 사업을 시작했다. 이때 많은 전문가, 투자자, 가족이 그를 말렸다. 당시 영국 런던 5성급 호텔 시작은 돌체스터, 리츠, 사보이 등으로 이미 포화 상태였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유증으로 기존 고급 호텔의 실적이 악화되었을 때라 고급 호텔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보고서가 쏟아졌다. 그런데도 그가 도전하려고 하자 전문가들은 그를 어리석은 캐나다인이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전 자신 있었어요. 경제가 회복되면 호텔업은 살아날 테고
최고급 호텔에서 묵기를 원하는 부유한 사업가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주 고객층으로 생각한 건 자신과 비슷한 불만을 가진 북미의 부유층과 사업가들이었다. 런던에는 이미 럭셔리 호텔이 많았지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북미 사업가들이 런던에 가려면 7시간에서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했다.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인데 밤에 도착하면 밥 먹을 데가 없었다. 런던 식당은 대부분 밤 10시 전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또 출장짐은 아무리 잘 싸도 옷이 구겨지기 마련인데 24시간 세탁 서비스가 없어 도착한 다음날 아침에 미팅이 잡혀 있으면 구겨진 옷을 입어야 했다. 이저도어 샤프는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운동시설을 갖춘 호텔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런던 포시즌즈 호텔에 24시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룸 서비스와 24시간 구두 닦기, 다림질 서비스를 도입했고 호텔 내에 피트니스 센터도 설치했다. 심지어 당시 런던에는 고급 호텔에도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샤프가 호텔을 지을 때 건축 회사에서는 1년 중에 에어컨을 쓰는 날이 며칠 안 되니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그는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은 더울 때 에어컨 없는 걸 참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에어컨 설치를 밀어붙였다. 샤프는 호텔의 대형 샤워 타월과 브랜드 어메니티도 도입했다. 여자 형제들이 작은 수건으로 물기 닦는 것을 불편해하고 형편없는 호텔 샴푸가 싫어 항상 본인의 샴푸를 병에 넣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었다. 방에서 담배 냄새 나는 걸 싫어하는 친구를 보고 금연층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이저도 샤프는 권위자들의 의견과 반대로 한 덕분에 지금의 포시즌즈 호텔 제국을 일궈냈다. 그는 호텔 경영을 배운 적도 없고 경영학 석사를 마친 것도 아니었지만 전 세계 유명 경영대학원에서 호텔 경영에 대해 강의한다. 이렇듯 당신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굳이 권위자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권위자 편향이 가져온 사상 최악의 참사. 만약 당신이 마케팅 담당자라면 권위자 편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과 우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모 우유 기업이 아인슈타인의 권위에 기대어 아인슈타인 우유라는 히트 상품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그뿐이 아니다. 건강 기능을 강조하는 치약이나 칫솔 등의 광고에는 언제나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출연한다. 그들이 진짜 의사가 아닌 광고 모델일지라도 의사 가운이 주는 권위에 고객들이 늘 혹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소비자라면 권위자 편향에 휘둘리지 않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린 다 알지 않는가? 저 연예인이 저 화장품을 썼기 때문에 피부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 권위자가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진 게 맞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애널리스트가 주식시장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랬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는 애널리스트여야 할 것이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물건을 확인 없이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팔로워 수가 진실을 증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권위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권위자라고 해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그의 예측이 다 맞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권위자의 말을 참고하되 그 말이 옳은지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치에 맞지 않고 분명히 틀렸는데도 권위자의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며 따르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HBO 드라마 체르노빌은 권위자 편향이 어떻게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지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체르노빌 사고는 안전장치 관련 실험 중에 발생했다. 극중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하면 안 되는 상황임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권위자인 수석 엔지니어의 말에 휘둘렸다. 그래서 권위자의 지시에 따라 비상시 작동되는 냉각 시스템을 끈 채로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이어졌다. 체르노빌 사고는 당시 소련이라는 특수한 사회 체제 아래에서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일어난 복잡한 사건이지만, 권위자 편향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내가 모르는 분야일수록 권위자 편향에 휘둘리기는 쉽다. 하지만 그들이 내 돈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권위자의 말이라고 덮어놓고 따르기에는 그들의 말이 맞는지 의심해보라. 그게 잘 안 되면 최소한 내가 옳으니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권위자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나고 돈을 날리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이르렀을 때 권위자에게 분통을 터뜨려 봐야 소용없으니 말이다. 내가 살 국리는 내가 찾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